안녕하세요. 저는 3조에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손민기라고 합니다. 저 말고 두 분 더 발표를 하실 거고, 저는 이제 제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로 주기율과 화학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용액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열증착과 프린팅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 장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다뤄봤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파트인 주기율과 화학 이론에 대해서는 저희 주기율에 관련된 주기율표에 대해서 좀 배웠고, 저희가 익숙하게 접하였던 여기 20번까지의 그 칼륨과 칼슘까지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4주기 이상의 원소들과 그리고 전이금속에 관해서 간략하게 어느 부분에서 쓰이는지 그리고 각 원소들의 특성이 어떠한 원리에 대해서 이러는지, 예를 들어서 뭐 전자면 전자 혹은 이제 오비탈이면 오비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기율에 관련한 설명을 좀 넘겼고, 그리고 앞으로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제 중금속 분야 부분에서 탈피를 하고, 그리고 이 중금속 분야에서 조금 더 가벼운 원소들인 인듐이나 주석이나 안티모니 혹은 그보다 윗종의 갈륨이나 비소 그리고 정한용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용액 공정을 진행을 하려는 방향으로 현대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HSAB이라고 해가지고 하드, 소프트, 애시드 베이스 티오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HSAB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복습을 하자면은 이제 플러스 차지 같은 경우에는 산인 애시드로서 작용을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차지를 갖춘 이온은 염기인 베이스로 적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플러스 차지를 가진 이온 중에서 리튬, 나트륨 혹은 이제 뭐 칼륨 같은 좀 작은 원소, 그러니까 이온의 크기가 작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하드하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셀슘이나 루비듐 같이 큰 이온 반지름을 가진 원소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한 이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똑같이 이제 플러스 1 차지, 루비듐과 셀슘 그리고 나트륨, 칼륨, 리튬 모두 똑같이 플러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작은 원소인 리튬이나 나트륨 혹은 칼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작은 반지름 안에 플러스 1이라는 차지가 한꺼번에 모여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간 전환 밀도가 높은 이온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애들은 이제 그런 높은 공간 전환 밀도 때문에 하드 애시드라고 불리게 되고, 셀슘이나 루비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다란 이온의 플러스 1의 차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공간 전환 밀도가 더 낮아지게 되면서 이 친구들을 이제 소프트 애시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플루린이나 클로린 같이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이온 반지름 안에 마이너스 1이라는 차지가 한꺼번에 모였기 때문에 하드 베이스라고 하겠고, 그리고 브로민이나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큰 이온 반지름 안에 마이너스 1이라는 차지가 하나씩 모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소프트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HSAB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은 하드한 이온은 하드한 이온, 그러니까 하드 애시드는 하드 베이스하고 반응을 하려는 경향성이 매우 강하고, 그리고 소프트 애시드하고 소프트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한 애들끼리 반응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특징을 더 추가하자면은 하드한 애들끼리의 결합은 이온 결합성이 짙은 결합이고, 그리고 소프트한 애들끼리의 결합은 공유 결합성이 짙은 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점하고 지금 챕터 1의 주기율과 화학이론, 주기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HSA분의 화학이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챕터 2의 용액공정입니다. 우선 굉장히 말하기는 복잡하지만 이제 챕터 2의 용액공정 파트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에서 설명을 어떻게 드렸냐면은 이제 베이스가 되는 반도체 물질이 있을 때 공공이 어떤 차지의 소스로 작용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인디움 옥사이드 계열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인디움과 옥사이드의 결합인데, 이제 옥사이드의 베이컨실을 이용해 가지고 캐리어의 양을 조절을 해요. 근데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디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의 차지를 가지고 있고 옥시전 같은 경우에는 2-의 차지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옥시전이 나가게 되면은 인디움과 옥시전이 비율을 맞추면서 있어야 하는데 옥시전이 하나 빠져나가게 됨으로써 플러스 쪽으로 차지가 쏠리게 되죠.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중성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옥시전이 나가가지고 상대적으로 인디움 옥사이드라는 이 물질 자체가 플러스 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은 스스로 페르미 레벨을 조절을 해가지고 더 많은 전자를 만들어내게 페르미 레벨을 올려가지고 마이너스의 차지, 그러니까 추가적인 엑세시브 일렉트론 캐리어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인디움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옥사이드 베이컨시가 이제 차지 캐리어의 소스가 되고 그로 인해서 옥사이드 베이컨시가 차지 캐리어의 소스가 되기 때문에 엑세시브 일렉트론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래서 이 일렉트론이 이제 메이저 캐리어가 되면서 인디움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N타입 반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적인 얘기를 좀 했어요. 그거 하나 빠뜨렸는데 이제 인디움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디움 옥사이드 자체만 쓰는 것보다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인디움 틴 옥사이드 혹은 인디움 갈륨 징크 옥사이드 같은 애들을 같이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인디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의 차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틴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의 차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틴을 인디움 안에다 도핑하게 된 인디움 틴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디움의 자리에 틴이 도펀트로서 들어감으로써 이제 얘네들이 도펀트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은 아까 베이컨시의 원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인디움은 플러스 3의 차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리가 틴으로 대체되면은 플러스 3이 플러스 2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차지가 이제 플러스 쪽으로 더 쏠리게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네 맞네요. 거기서 적용되는 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플러스 쪽으로 차지가 쏠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플러스 쪽으로 쏠린 차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렉트론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일렉트론을 생성해낼 수 있는 거죠. 잠시만요. 생각해보니까 거기에서 사용이 되려면은 이 인디움은 플러스 3이니까 더 많은 일렉트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사용되는 팀 같은 경우는 플러스 2의 차지가 아니라 플러스 4 차지를 쓰네요. 그래서 3 플러스의 차지가 있는 자리에 플러스 4 차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플러스 쪽으로 더 치우치게 되고 플러스로 더 치우친 걸 해소하기 위해서 더 전자를 하나 더 만들어내가지고 이 친구들이 N타입 도펀트로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움 틴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리어 레벨이 12, 22승 정도 되는 진짜 많은 캐리어를 가지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메이저 캐리어를 일렉트론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뛰어난 N타입 반도체 물질로서 이제 전극 물질, 특히 이제 투명한 전극 물질인 트랜스키퍼런트 컨덕팅 옥사이드 이 물질로 작용이 되는 게 인디움 틴 옥사이드입니다. 또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릴 게 이제 인디움 갈륨 징크 옥사이드인데 일단 갈륨에 관한 얘기는 좀 더 제쳐주고 징크가 도펀트로 작용을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인디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디움 틴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의 자리에다가 이제 플러스 4를 가지는 틴을 도핑을 해가지고 더 많은 일렉트론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징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 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디움인 3 플러스 차리에다가 플러스 2를 가진 징크를 도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더 차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렉트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홀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일렉트론과 이 친구 두 명이 서로 상쇄되면서 오히려 캐리어 레벨을 줄이게 되는 안티도펀트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인 이제 채널 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이제 캐리어 레벨을 가지도록 인디움 갈륨 징크 옥사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친구들을 이제 아까 말했던 ITO처럼 전극 물질이 아닌 채널 레이어로 사용할 수 있는 반도체 물질로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까지가 좀 이제 앞에 주기율과 화학 이론에 대해서 다룬 부분과였는데 용액공정 이론 파트였고 실질적인 공정 파트를 살펴보자면은 우선 저희가 아는 용액공정 같은 경우에는 스핀 코팅과 그리고 액상합성 그리고 방리 용액공정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용액공정 같은 경우에는 우선 스핀 코팅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준 솔루션
그러니까 솔벤트하고 원래 베이스가 되는 반도체 물질 그리고 거기서 원한다면은 도펀트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솔루션을 준비를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이 방막 위에다가 스핀 코팅을 먼저 해요. 근데 이 스핀 코팅을 하는 친구들은 원래 저희가 생각하더라면 소금을 물에다 녹이면은 Na 플러스 이온하고 Cl 마이너스 이온하고 H2O가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좀 더 복잡하게 각각의 이온들은 물 분자와 같이 착화물인 컴플렉스 컴파운드를 형성하게 돼요. 이게 오히려 이제 유기용매라던가 혹은 극성용매 쪽으로 가게 되면은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컴플렉스 컴파운드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여기 위에 스핀 코팅이 되면은 어느 정도 솔벤트들이 날아가면서 이 방막 형성된 방막은 저희가 원하는 반도체 물질 방막이 아닌 중간상 방막 혹은 메타스테이블 페이즈라고 하는 방막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방막을 이제 어닐링을 통해서 방막 내에 잔류하고 있는 솔벤트를 날려보내고 그리고 결정의 성장을 이뤄내면은 저희가 원하는 반도체 방막 뭐 전극으로 쓰면은 전극 물질 혹은 반도체로 쓰면은 반도체 물질로 이렇게 이제 방막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로 들어드렸던 게 이제 인듐틴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2M이라는 이제 극성 용매에다가 인듐 클로라이드와 틴 클로라이드를 같이 녹여가지고 그런 친구들을 이제 그 중간상 방막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스핀 코팅해서 그다음 어닐링 한 300에서 500덩치 정도로 어닐링을 통해 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클로라이드를 전부 다 날려보내고 그리고 옥시전이 안쪽으로 디퓨전이 되면서 옥시전 베이커시가 많은 인듐틴 옥사이드를 만든다고 했어요. 다음으로 이제 액상합성에 관해서 얘기할 텐데 액상합성 같은 경우에는 방막의 형성보다는 이제 나노파티클이라던가 혹은 이제 나노와이어 같은 형성에 좀 작용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프리커서를 많이 녹이면은 안쪽에서 이제 핵생성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핵생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네들 넣자마자 바로 시작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핵생성을 동시에 이뤄내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은 어떤 핵 같은 경우에는 1초 뒤에 생성되고, 어떤 핵 같은 경우에는 100초 뒤에 생성되고 이런 식으로 다른 시간대 핵이 생성되어 버리면은 핵이 생성되는 순간부터 그로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크기.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즈가 굉장히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나노 파이버하고 그리고 나노 파티클 합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노 디스퍼스한 사이즈하고 그리고 컨트롤러블한 사이즈를 얻는 게 중요한데 다른 시간대에 핵이 생성이 되게 되면은 모노 디스퍼스 사이즈를 얻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핵 생성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스 과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에 핵 생성을 한꺼번에 한 다음에 그로스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크기의 나노 파티클이나 나노 파이버가 합성이 되도록 되고 그 시점을 잘 알아놓은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친구들이 이제 애그리게이션이 되는 게 자발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얘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분산제를 투여하는 거죠. 이때 분산제로는 이제 일렉트로스태틱 스테빌라이제이션 하나하고 그리고 스테릭 스테빌라이제이션하고 두 개가 있었는데 이제 정전기적인 인력을 사용하는 게 일렉트로스태틱 스테빌라이제이션이었고 고분자의 크기 효과를 이용하는 게 이제 스테릭 스테빌라이제이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때 이 여기 있는 분자들을 꺼내가지고 고분자들을 제거하는 모형의 계사 워싱한 다음에 방막 혹은 이제 방막 혹은 이제 수자를 형성하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방리용액 공정에 관한 건데 방리용액 공정 같은 경우에는 벌크 형태의 2D 매테리얼이나 1D 매테리얼을 이제 용액 안에 넣어가지고 소니케이션 혹은 전기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이 용액 안에 잘게 부서진 이제 벌크 반도체. 말 그대로 이제 이 친구들은 위에 부분 같은 경우 이제 바텀업 방식이라고 했다면은 밑에 부분은 탑다운 방식으로 벌크 형태를 쪼개가지고 나노에 가까운 형태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벌크 형태의 반도체 물질을 부숴가지고 그 안쪽에다 분산을 시킨 다음에 얘네들 이제 소니케이션을 치고 그리고 원심 분리기를 돌려가지고 원하는 크기의 이제 방막들이 층으로 쌓여 있을 텐데 걔네들을 떠가지고 용액 안에다가 분산시켜 놓은 다음에 TFT 소자에다가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용액 공정, 액상합성 그리고 방리 용액 공정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챕터 2의 용액 공정을 마쳤고 이제 챕터 3의 이제 부분 같은 경우 좀 물리적인 공정이 좀 강해요.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증 찾기 하고 그 중에서 저온 열증 찾기 그리고 크리에이팅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열중찾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열중찾기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배웠으니까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지금 생략을 하고, 저온 열중찾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부분이 저온이 아니라 이제 샘플을 붙잡아두는 폴더가 이제 저온으로 유지되는 거였어요. 열전 소자의 거꾸로 형태인 약간 펠티의 소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칠러하고 펠티의 소자를 붙여놓은 폴더에다가 서브스트레이트를 거기다 홀딩을 하게 되면은 칠러하고 그 펠티의 소자가 가동을 하게 되면서 서브스트레이트를 표면을 상온의 온도가 아니라 영하 50도에서 70도까지 온도를 내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루시브를 해서 여기로 바로 열중착으로 해서 날아가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제 저온의 서브스트레이트가 거기서 바로 붙어는 거기에 저온의 서브스트레이트에 그 소스가 바로 붙게 되면서 저온에 맞게 되는 저온의 상을 형성하는 방망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게 카파알데하이드 같은 물질이라든가 텔루륨 같은 소프트한 물질들은 상온에서 어텀의 모빌리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원하는 그레인 사이즈하고 원하는 저온의 상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저온 열중착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저온상을 증착을 한 다음에 밖으로 가져나와가지고 소자로서 활용을 한다고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챕터 3의 마지막인 프린팅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프린팅 노즐하고 그리고 잉크젯 프린터의 노즐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은 일반적인 프린팅 노즐 같은 경우에는 이 끄트머리가 막혀있는 형태가 아니라 그 라인의 짧고 두꺼움을 그 프린터기의 노즐이 움직이는 속도로 조절한다고 했죠. 그래서 두꺼운 라인 같은 경우에는 노즐이 움직이는 속도를 천천히 해가지고 두꺼운 라인을 그리고 얇은 라인 같은 경우에는 노즐이 움직이는 속도를 빠르게 해가지고 얇은 라인을 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잉크젯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원하는 채널이라든가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는 패턴이 끊어진 패턴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도체 부분에서 활용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잉크젯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이 끄트머리가 막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아까 뚫려있던 일반적인 프린팅 노즐이랑 다르게 잉크젯 노즐 같은 경우에는 피에조일렉트릭 디바이스를 이 노즐 끄트머리에 달아가지고 이 노즐을 열고 닫는 형태로 해가지고 패턴의 두께를 조절을 해요. 그래서 레졸루션이 거의 한 100나노에서 50나노미터 정도 나온다고 했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프린팅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그 바로 롤토롤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롤토롤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 이제 플렉시블 디바이스라든가 혹은 스트레쳐블 디바이스 같은 휘어지는 디바이스에 자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롤러에다가 원하는 패턴을 전기적으로 장을 걸어준 다음에 그 위에 잉크를 코팅을 하고 그 롤러 사이에다가 끼고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니까 폴리머 서브스트레이트겠죠. 그런 애들을 통과하면서 패턴이 자동으로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인쇄가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챕터 3 열중찾기 그리고 프린팅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에 이제 챕터 4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분석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 나누자면은 첫 번째로 표면하고 결정 구조 분석 장치,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 장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약간 업그레이드된 어드밴스드한 분석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표면이나 결정 구조 분석 장비에 대해서는 SEM하고 TEM하고 XRD하고 LED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다 추가해서 STM과 AFM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정량 분석, 정성 분석 장비에 대해서는 XRF, XPS, EDS, EALS, 라만, UVBIS, FTIR 이렇게 해가지고 8개에서 10개 정도의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EDS하고 SM은 같은 파츠로 묶어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 또 ELS하고 TM은 같은 파츠에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또 IR하고 라만 같은 경우에는 컴플렉스 컴파운드라든가 혹은 구조 이성질체 같은 분석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유기, 무기, 하이브리드 분야에서도 이 IR하고 라만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제 XRF, XPS 그리고 EDS, ELS에 대해서 각각 이제 어떤 분야, 뭐 벌크 합성이면 벌크 합성이라든지, 뭐 이제 방막 같은 거라든지, 방막도 또 어떤 두께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분석 장비를 사용하면 좋은지, 여기에 추가해서 AES까지 합쳐가지고 이런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또 자세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려놓은 그 저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참고를 하셔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 이제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를 해가지고 XPS에서 발전된 EXEFS, Extended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EXEFS하고 SERS, Surface Enhanced Raman Spectroscopy, 그리고 RBS, Rutherford Backscattered Spectroscopy, 그리고 SIMS, Secondary Ion Mass Spectroscopy,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챕터 1 주교육과 화학이, 그리고 챕터 2 용액 공정, 챕터 3 용액 결정착과 프린팅, 그리고 마지막 챕터 4인 그 캐릭터라이징 툴,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챕터에 대해서 이번 학기 여름방학 학기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